이제 정대웅입니다. 이제 우리 강의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1997년부터 이제 그 위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때 기간을 좀 이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 기간 구분을 할까 하다가 1997년부터 2007년으로 하고 이때는 이제 두 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것을 어떤 걸로 주제를 잡을까 하다가 이제 빠른 위기 극복과 짧은 번영으로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에코노미스트인가에서 한국 경제의 피크가 2007년이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크아웃을 했다. 이제 정점을 찍고 지금 조금씩 주춤거리며 떨어지고 있다라고 기사가 있어서 저도 좀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 그래서 97년 위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경제의 6.25 동란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얼마 전에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삼조 시대에는 단군 이래의 최대의 경제 호황을 누렸다면 1997년 위기는 우리 경제에서 다시 오기 어려울 아주 엄청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단 위기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제 위기가 어떻게 초래했는지, 위기가 온 것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온 거죠. 97년대. 97년 1월 23일 날 한보그룹이 부도가 납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정경유착의 그러니까 중견보다는 큰 아주 재벌에는 약간 못 미치는 굉장히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많은 그 정치적 스캔들이 드러나는데 이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가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졌을 겁니다. 이 김현철 씨는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적 동반자, 아들이지만 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의할 사람도 없어지고 마음 편히, 이런 사람이 없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김영삼 대통령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국내에서는 그렇고, 이제 97년 2월에 들어면서 이제 눈치 빠른 헤지 펀드들이 이제 동남아 경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이 바트화라든가 인도네시아 루피와 이런 하나를 공격을 했어요. 여기와 함께 이제 일본에서 일본은 지금도 요새 이제 최근에도 문제가 엔캐리 투자가 많은데 이 당시부터 엔캐리 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캐리 투자와 관련해서 여기 일본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일본에서 그리고 일본 금융기관들도 엔캐리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일본의 소형 증권사라든가 금융기관들이 흔들흔들하고 도산하는 데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자기가 어려우니까 한국계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떤 징조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국제수지, 대책, 차관회의. 별거 아닙니다. 차관회의는 그냥 수시로 못 나는 거니까 했는데, 그냥 조심하자 정도 얘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는 시작되다가,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바로 무디스사,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이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잠시 주춤하고 조용하다가, 외형적으로는 그랬는데 속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이 당시 이제 만기 연장 또는 영어로 롤오버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기 외채를 많이 끌어다가 국내에서 여기 대출로 많이 썼습니다. 장기 대출, 특히 장기 대출 쓴 거. 이게 이제 미스매치를 해서 위험관리 기본을 잃은 건데, 이게 있었는데, 이게 롤오버가 안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금융시장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 대책. 이게 보면은 잘 모르는 건데, 결국 유동성 위기에 몰린 종금사, 특히 종금사입니다. 이 종금사의 유동성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대책이 이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특용을 1조 공급합니다. 특별융자를. 사실은 이게 종금사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종금사를 좀 정리를 했다면은 외환 위기, 1997 위기를 아주 가볍게 넘어가거나 조금 잘했으면
오지도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8월 달만 잘했다면. 그런데 이렇게 그냥 특용을 하면서 그냥 문제가 많은 종검사를 한번 참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좀 잠잠할 줄 알았는데 이제 동남아 위기가 이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위기가 좀 괜찮은 나라들, 아시아의 4마리 용인, 이게 이제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쪽 동남아에 가까운 싱가포르, 홍콩, 대만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 경제도 곧 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때 유명한 말이 한국 경제는 펀더멘탈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이 계속 이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기아 자동차가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 장관이 했습니다. 이거 대통령 주재하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듯한 말만 하고 가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별게 없이 그냥 별게 아니다.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자만심을 갖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위기가 생기는데 문제는 우리가 외환보유액이 좀 있었습니다. 300억 불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중에 가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우리가 이제 외환보유액을 그 전까지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막 썼습니다. 돈을 언제든지 꺼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은행들한테 빌려줘서 해외에서 영업하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걸 남은 외환보유액을 아껴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공격할 때 어떤 전투 총알로 써야 되는데 그냥 소모한 겁니다. 국내은행 지원이라든가 환율 개입 이런 걸로.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 특히 여러분 국가보도의 날 보셨으면은 윤 누구죠? 보면은 눈치 빠르니까 이때 이제 환전해 놓는 거잖아. 달러를.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도 돈이 나가는 겁니다. 한국은행 돈이, 외환보유액이. 외국에서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1월 13일에 도저히 못 막으니까 이제 강경식, 이경식, 이인호. 이 세 명이 이제 강경식이 정영원 장관, 이경식이 한국은행 총재, 이인호가 경제수석 정도였을 겁니다. 지원 조청 등을 논의해서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깡두 씨가 비밀리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협상을 종료하고 들어가죠. 이때 이제 이 조건을 다 얘기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돈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개별 국가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근데 그게 다 잘 안 됐죠. 유럽 이런데.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계속 외환시장 개입하고 이거 피 같은 여기 외환보유고를 낭비하는 거니까 이제 17일부터 아마 이때 한국은행 실무자들이 실무자들이 일을 거부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하고서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돈을 시장에다 풀지 않으면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공급이 한국은행 외에는 공급이 안 되니까. 한국은행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요. 아마 이게 파업이고 태업이죠. 사보타지를 한 겁니다. 이래서 이제 실제 일주일 정도까지 외환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그냥 일종의 국가부도 사태 거의 간 거죠. 그리고 이제 19일 날 이제 개각과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도 IMF 가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정부의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이미 가기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개각의 새로운 장관들이 이제 IMF 자금 공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한 열흘쯤 있다가 이제 IMF, IBRD 이런 데서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550. 그래도 이제 돈이 들어왔음에도 한 열흘간은 환율이 치솟아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 800원대 후반, 850원에서 9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환율이 12월 24일 날이 거의 2,000원 수준까지 오릅니다. 아마 장중에는 2,000원을 돌파했을 겁니다. 이거 실업률은 한 7%. 지금 한국은 실업률이 보통 이 당시 2, 3% 수준을 왔다 갔다 했는데 7%까지 오르고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위기 전개 과정입니다. 우리가 한 8월까지만 잘했다면 사실은 위기를 아주 가볍게 맞거나 살짝 넘어갈 수도 있었거나 방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지나서 복귀해 본다면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이건 뭐 여기 본다면 경제 위기 종류는 외환 위기, 은행 위기, 재정 위기, 인플레이션 위기, 뭐 이렇게 보통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 IMF 사태를 얘기하면서 뭐 IMF 외환 위기다 뭐 이렇게 하는데, IMF 사태는 외환 위기와 은행 위기가 복합이 돼 있습니다. 외환 위기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 환율이 크게 오르거나 그다음에 외환 대외 결제를 못해서 국가 부도가 나는 거고, 은행 위기는 은행들이 무너져서 부실화돼 갖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두 개가 동시에 생긴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잘했다면 아마 외환위기로만 막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양쪽 다 와더라도 아주 약하게 왔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직 우리는 재정위기나 인플레이션 위기는 없었는데, 이것은 남미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많이 납니다. 거의 동시에 같이 옵니다. 재정위기와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이제 돈이 없어갖고 돈을 못 빌리는 상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되게 이제 정부가 빚이 많으면 이것을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정부 빚이 만약에 우리나라도 100조 있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한 100배 오르면 1조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경제를 몰라도 다 알았습니다. 이게 대원군도 다 알았습니다. 대원군도 알아갖고, 대원군이 이제 조선시대 경복궁 중수에서 막 재정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하다가 그냥 동전이 옛날에 일전짜리가 있다면 당오전, 이것은 하나지만 동전 5개와 같다. 당오전.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이건 그냥 당 100전으로 하자. 이러니까 물가가 얼마 오르겠습니까? 100배까지는 안 하고 50배는 그냥 오릅니다. 이런 때가 대원군 시대에 있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재정위기와 인플레이션 위기가 같이 오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그럼 경제위기라고 하는 건 보통 얼마냐, 이런 걸 포괄적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요새 같은 기후재난이라든가 또는 전쟁, 이런 것 때문에도 올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경제위기고, 금융위기는 이제 외환위기, 은행위기,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위기,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많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그냥 개념으로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다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럼 1997년의 금융위기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제 가장 큰 것이 제가 볼 때는 기업이 무리한 차입에 의한 과잉 투자다. 특히 이때는 국내 차입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이제 해외 차입을 했다. 특히 해외 차입은 금리가 더 쌌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당장은 쌌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환율에 따른 환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건데, 김영삼 정부까지는 환율을 굉장히 인위적으로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환 위험도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경제의 종합적인 능력에 비해서 빨리 성장하려고 했고, 그 성장의 모티브를 투자로부터 잡았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빨리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입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어떤 개발 시대에 오른 관성에 따른 유용학대 경쟁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투자를 많이 하면 당연히 투자재는 상당 부분은 수입 물품이 오는 거기 때문에 수입 확대로 연결돼서 경상수지는 적자가 난다. 그래서 여기 거시경제가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박정희 시대에 있었죠. 그런데 박정희 시대는 사채동결로 1972년 옛날에 해결됐지만은, 이 당시 97년에 와서는 차입이 주로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계화 진전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은, 이래서 국내 해결이 상당히 어려웠지 않았느냐. 해외의 어떤 대출자들, 해외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과의 어떻게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어려웠는데, 이것을 잘 해결했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배째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돈 못 주겠다. 니들이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확 자빠지면 이 채권자들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갚아라. 이렇게 될 거거든요. 아까 종금사 대책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걸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니들이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받을래. 지금 우리가 조금씩 줄 테니까 좀 나눠서 받을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우리가 좀 차입 좀 겁을 내지 말고, 우리는 해외에서 빌린 돈은 다 갚으려고 했던 것이 더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큰 게 은행 등 금융기관 위험관리 실패입니다. 특히 이제 1997년
위기를 촉발시킬 금융기관은 종합금융사입니다. 뭐 단자사라고도 부르는데 여기는 그 당시 보면 위험관리와 감독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기관들입니다. 근데 이 자산 규모가 종금사 자산 총액이 은행 총액의 한 절반 수준 됐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이런데 그냥 뭐 위험관리나 감독이 거의 없었다. 여기는 그냥 해외에서도 가장 싼 게 뭐냐면 하루짜리나 또는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단기 차입이 금리가 싸거든요. 이것을 빌려서 그냥 한 3개월짜리 빌려서 3개월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하루나 일주일짜리 빌려서 3년, 5년 대출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롤오버를 하면 된다. 매일 만기 연장을 하면 만기 연장이 잘 되어 왔으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뭐 매일 만기 연장해서 여긴 대출은 장기로 하면 금리는 굉장히 차이가 크니까 이래서 쉽게 돈을 벌었죠. 돈을 쉽게 번다는 건 어딘가는 함정이 있는 건데 뭐 잘 될 때는 좋지만 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두 가지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는 그 만기가 미스매치, 즉 기간이 안 맞은 거. 두 번째는 이제 위기가 오면서 뭐 기아도 망하고 한보도 망하고 뭐 미도파도 망하고 해태도 망하고 하면서 이제 돈 빌려준 데들이 망해서 그 신용 위험이죠.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면서 이제 종합금융사들은 다 부실화됩니다. 나서 이제 이 종합금융사를 이렇게 지탱해 준 게 은행이었는데 그 은행도 이제 같이 부실화되죠. 근데 보통 왜 우리가 위기를 은행 위기라고 하냐면 이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신용카드사도 있고, 뭐, 종합금융사도 있고, 뭐, 머천트 뱅크도 있고, 뭐, 카드 금융기관 종류는 뭐, 딱 이 리스사도 많은데,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이 망하지 않고, 다른 조그만 금융기관들이 망하면은 그것은 큰 금융위기로는 안 온다라는 게 과거 관례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망하지 않고, 은행이 좀 대형 은행들이 튼튼하게 유지되면, 은행 위기까지는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과거에 그런 사례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종금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종금사에서 문제를 차단했다면, 그리고 은행을 절반이라도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은행 위기로는 오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위기 원인은 물가, 경상수지, 환율 이런 것이 굉장히 불균형이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은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저환율. 여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죠.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 $10,000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ECD 가입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런 거 있고요.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계속 경제를 확장 정책을 썼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일단은 경제로 금리를 올리든가 해서 조금 경기를 좀 이렇게 좀 시켜야 되는데 이런 정책이 없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정책 당국이 오만.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참 잘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신 있다, 한국은. 이런 오만이 있었고, 무책임합니다.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커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는 관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김영삼 정부의 문제가 재정경제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어떤 경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예산 권한하고 그 정부 금융정책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외환 관리도 책임지고 갖고 있는 권한인데. 근데 이때 이제 사실은 1996년, 7년 초까지, 7년, 이 재정경제원에서 한 일이 뭐였냐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다 가졌어. 근데 하나를 못 가진 게 있어. 금융감독 권한이야. 그래서 금융감독 권한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뺏어 오려고, 이렇게 했던 게 이때 한국은행 법을 바꾸려고 해서, 이때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재경원 사람들은 그때 만나면, 그때 이제 하는 법을 바꿨으면 위기를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막았을 텐데, 그거 안 바꿔줘서. 근데 사실 그런 거하고 위기하고는 관계가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다음에 위기 원인을 보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 이런 생각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 다음에도 97년 위기와 또 이제 뒤에 2005년 뒤에 설명할 텐데 7년의 부동산 폭등이 책임 규명 같은 것을
있었습니다. 97년 위기는 당연히 이제 98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가. 그래서 인수위에서 이거 누가 뭐 잘못해서 위기가 왔느냐부터 하고 나중에 이게 뭐 해서 법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뭐 법원에서 유죄받은 사람은 없고, 정책 판단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수위에서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서 하여튼 재경원 쪽이 책임이 큰 걸로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인수위 쪽에 가셨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지난번 위기 나올 때 이제 97년 2월, 3월에서 한국은행에서도 당연히 이제 뭐 이게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래는. 근데 한국은행은 그때 이제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이제 IMF에서 자금 지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문장에 넣었대요. 검토 자료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참 이게 뭐라고 할까. 참,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 해서, 니들은 면죄! 뭐 이렇게 됐다고도 누가 합니다. 참,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알았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위기 극복 정책은 가장 첫 번째가 통화 재정의 고금 정책과 재정 쪽에서는 긴축, 그 다음 고환율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확 올리고, 환율도 올리고, 재정 쪽에서는 돈을 확 쪼이고, 뭐 이런 정책, 긴축 정책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과 기업이 과감한 구조조정 정책을 썼습니다. 구조조정 정책이 말은 뭐 멋있어 보이지만 그냥 퇴출, 인력 감축 이겁니다. 구조조정 정책.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엄청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과 외환이 대폭 자유화, 그 다음에 금융시장 개방. 이러면서 이제 외자 유치를 하고, 또 이때 이제 일본이 돈을 좀 댔는데 일본이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당시까지는. 1978년도쯤 생긴 정책인데 박정희 시대 말에. 이게 뭐냐면 박정희 시대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계속 특정 국가와 우리가 무역을 하면 적자가 많이 나요. 그러면 법에다 만든 겁니다. 어떤 특정 국가, 특정 지역과의 무역 결과 적자가 많이 나면 그 지역에서 수입되는 걸 막을 수 있다. 특별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그렇듯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경쟁력과 관계없이 뭐 쉽게 했다. 일본을 위한 겁니다. 일본에 우리가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일본 상품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못 사게 한다. 그래서 일본의 TV, 뭐 밥솥, 뭐 소비 물건을 한국에 하나도 못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는. 다 밀수죠. 밀수로만 들어왔다. 근데 일본 애들이 뭐 팔아먹을 거 확실히 팔아먹자 해서 이거 돈 줄 테니까 돈 주는 조건으로 이제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이게 좀 국제 자유무역에 반하는 정책이니까 폐기해라. 방법이 있습니까? 돈 주는 사람이 요구하니까 뭐 폐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회계 기준, 은행 감독 기준, 외환 보유액 산정 기준 이런 걸 국제 모범 기준과 일치시켜라. 뭐 이건 뭐 언젠간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냥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광범위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앞에 세 가지 고금리, 고환율, 구조조정, 그 다음에 시장 개방 그 다음에 회계 기준 요 세 가지는 네 가지죠. 네 가지는 IMF 프로그램에 있는 겁니다. IMF가 이렇게 요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은 우리 스스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를 빨리 살려야 되니까 부동산 경기를 띄우면 경기가 일단 집값이 막 폭락하고 있었으니까 띄우면 좀 내수가 빨리 살아나서 경기가 빨리 회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이제 99년부터 빠르게 회복됩니다. 모든 게 성장, 물가, 경상수지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고환율과 구조조정, 그 다음에 이제 다수 국민의 희생, 헌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제정책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이제 희생하고 헌신에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회복되고 해서 수출이 급증하고 해서 이제 성장, 경상수지가 다 회복이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1998년부터 경상수지가 97년에 어마어마한 적자였는데 400억 달러 흑자로 바뀝니다. 그 성장률도 뭐 99년 오르고 물가는 그냥 팍 떨어지고 98년까지는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는 물가가 많이 떨어진다. 여기 표를 쫙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는 뭐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는 건데 이제 고금리를 썼고 구조조정해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됐고 경상수지 흑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환율이 되니까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돈을 보내면 막
원화가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나 한국의 뭐 부동산 같은 거 사기가 좋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외환보유액 급증해서 우리가 2001년 8월에 IMF 지원 자금을 조기 상환해서 아예 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끝난다. 이 지표를 쭉 보시면 97년 냈지만 실제 가장 나쁜 건 98년인데 이제 경상수지만은 98년에 이미 회복을 해서 우리는 위기를 벗어난 조짐이 보이고 99년에는 성장도 좋고 물가도 좋고 다 좋아서 이제 거의 회복이 됐고 이제 2000년부터는 순항을 합니다. 그리고 쭉 좋아져서 2005년부터 2006년, 7년은 경제가 다 좋습니다. 성장은 5% 내로 하고 4, 5%를 하고 물가는 2%를 정도 성장. 요새 맨날 물가 2% 얘기하죠. 물가 2%를 하고 경상수지는 100억에서 200억 달러 흑자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인당 국민소득도 다 2만 달러를 넘고 아주 좋은 경제 상태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피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생산 구조는 뭐 다 양호합니다. 다 양호하고. 근데 이때 특별히 서비스 산업 비중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97년부터. 그 이유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이제 편의점, 식당, 치킨집, 미용원 등을 창업하면서 이제 서비스 산업 비중이 증가합니다. 지나보면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박정희 시대나 개발 시대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커왔기 때문에 초기에 서비스 사업을 창업한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식당이나 뭐 치킨집, 미용원 이런 거 하신 분들이. 그래서 야 이거 뭐 잘려도 큰 문제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내가 가서 뭐 식당 하지 뭐 잘하면 돈 더 버는데 뭐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과당 경쟁으로. 그리고 요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 신용카드를 굉장히 장려를 해갖고 이제 막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긁기 시작하면서 조금 소비가 늘어나면서 자영업들이 초기에 잘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뭐 그게 지속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가 태동이 됐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실업자의 피난처입니다. 아까 구조조정 된 사람들이 뭐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직장이 없을 때는 뭐 자영업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과당 경쟁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생산성.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낮은 나라인데 특히 이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참 답 찾기 어려운 과제가 이제 우리 영세사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입니다. 이거 갖고도 좀 토론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출 구조는 민간 소비가 약간 낮아요. 52, 53% 좀 안정되고 정부 지출이 꾸준히 증가해서 한 추정 소비 지출이 이제 민간 정부 합하면 66%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순수출은 플러스 되는 게 한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많이 플러스가 되면은 외국 압력도 있고 경제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으니까 약간 플러스. 가능하다면 1, 2%. 이게 참 좋은 수준이 되죠.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은 민간 소비 비중이 조금 낮고 투자 비중이 조금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지출 구조가 굉장히 양호해서 경제의 운영 결과도 상당히 좋게 나왔다. 투자가 우리가 96년도가 지난번 설명했는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38% 정도 됐습니다. 이거 쭉 떨어져 갖고 2007년까지 30%까지 그래도 높은 겁니다. 이게 좀 뭐 이게 정답은 없는 건데 이 지출 구조의 비성이 여기 유럽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 이를 볼 때 미국은 예외적으로 소비가 너무 높은 나라니까 민간 소비가 70% 되는 게 아니고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그런 데를 본다면 민간 소비가 한 60%, 그 다음에 투자의 비중이 한 25%에서 20% 정도 되면은 양호하다. 그래 우리가 좀 거기보다는 조금 더 좀 발전하는 나라니까 투자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가 조금 낮고 이거보다 그 다음에 민간 소비가 조금만 높으면은 경제 구조는 굉장히 양호한 구조가 된다. 근데 민간 소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근데 지금도 이제 이 숫자만 딱 보면 투자가 계속 많이 떨어져 왔잖아요. 특히 이제 38% 보면 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떠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IMF 위기는 과잉 투자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살림살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IMF 사태 충격을 빠르게 이제 회복했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개선됩니다. 특히 이제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기업이나 사람, 공무원, 전문직,
뭐 전문직 중에서 의사는 나중에 설명하지만 거꾸로 구조정이 있었죠. 뭐 의사를 줄을 줄였으니까 오히려 받고 이런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이 됐다. 그리고 이들 생활 수준은 이미 이제 유럽 국가 수준을 상회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선진국들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IMF 사태가 막 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한 몇 년 지나니까 확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2002년에는 월드컵 4강을 올랐죠.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자신감이 굉장히 크게 고양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굉장히 국민들이 어떤 정신적, 물질적인 수준이 좋았을 때다. 2005년 내외가.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제 중소기업 직원, 비정규직, 영세소상공인 등 이런 어떤 경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면서 이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문제가 본격화됐고 또 이때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오릅니다, 가격이. 그래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이. 짧은 번영. 한국 경제는 2005년경부터 굉장히 좋아져요. 성장, 물가, 경상수지, 또 기업과 금융기관이 어떤 재무 구조 등이 매우 양호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외국에 있는 어떤 금융기관 수장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어떤 그 자리에 같이 갔었는데 우리 한국은행 총재한테 이렇게 좀 칭찬, 약간 좋은 말 해주는 건데 이건 한국 경제는 참 신도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재님이 참 능력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덕담이라면 덕담이고 좀 뭐라고 할까 아부면 아부 이런 걸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만 이때 좋은 게 아닙니다. 2007년까지 세계 경제가 다 좋았습니다. 다 이랬습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 미국도 좋았고. 그렇지만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다고 이게 사람들이 막 자만에 빠진 다음에 위기가 옵니다. 그런 걸 보면 인간이 미래 예측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에 위기가 올 텐데 너무 좋았죠. 여기다 또 이제 한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집값이 반영 안 돼서 통계가 왜곡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경제 지표를 보면은 우리가 2005년부터 2007년 굉장히 좋았다죠. 소비자 물가 2.8%, 2.2%, 2.5%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에는 집값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때 집값이 많이 오를 때였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말고는 꿀릴 게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오를 때였는데 집값을 반영됐으면 이게 몇 퍼센트 했을까? 한 6, 7%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좋은 게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신이 만들어도 소비자 물가가 5% 넘어가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통계를 왜곡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07년에 평가를 해보고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과제는 이 당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IMF 금융 위기 극복이 1번입니다. 당연히. 위기가 왔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위기 극복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완전히 왜곡된 성장, 물가, 경상수지의 거시 경제를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불평등 문제는 박정희 시대 때부터 누적된 거니까 이걸 완화해야 되고 경제의 기본인 당연히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원칙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때부터 논의가 2017년부터 2004년 논의가 맞냐면은 신자유주의 논쟁이 이때 불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쪽만 보려는 전문가와 지식인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진영 간 갈등이 이제 어려워져서 대화 토론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때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경쟁과 시장 원리가 과도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논리가 과도한 경제인가? 어느 부분이 그러한가? 반대로 또 경쟁과 시장 원리가 부족한 부분이 없나?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한쪽만 갖고 그 논쟁이 벌어지고 진영이 나눠지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IMF 금융위 긍정적인 효과는 그냥 금융기관과 기업이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외환보유액이 증가되고 엄격한 관리를 했다. 그리고 금융기관 감독 기준, 회계 기준 등이 국제 모범 부위에 맞추어 선진화됐다.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와에 대한 관심과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경영 환경이 조성됐다. 그다음 유형 관리 능력이 한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외환위기 원인 97년의 위기 원인이 외환위기
부족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때 많이 위험 관리를 알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97년 이제는 주로 재벌 쪽에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재벌 쪽에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재벌들이 신용등급이 높잖아요. 뭐 삼성 계열사, 현대 계열사, 아니면 10대 재벌한테 들어간 혜태 계열사 좋은데, 이런 신용등급이 높은 거액 대출, 그러니까 어떤 신용등급이 높은 데다가 100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게 안전하냐? 1억 원짜리 대출을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쪼개서 대출하는 게 더 안전하냐? 이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은행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높은데 확 때려주는 게 더 대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이 당시 위험관리 교과서에는 그게 아니다. 소액 대출을 나눠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랐던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벌 계열사면 그냥 대출해주고, 대기업 계열사들은 그냥 대출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위기가 오면서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부정적 효과는 이제 불평등과 격차가 확대됐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불평등 격차가 진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그 다음에 피해를 받은 사람 이렇게 되게. 그리고 이제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으로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를 내린 계기가 됐다. 부동산이 충분히 빠져줬으면 좋은데 이제 김대중 정부가 약간 조급함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을 너무 빨리 부양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냥 금방 바로 올랐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제 IMF 같은 사태 같은, 즉 우리가 경제 위기 동란 같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와도 한 3년, 4년 지나면 부동산 다시 오르더라. 그러니까 부동산은 불패다. 이런 게 있어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열기를 갖는 이유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주체 등의 의식이 급격히 이제 보수화됐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은 안전한 대출, 주택담보대출, 개인대출, 아까 이제 위험 관리를 좀 알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니까, 여기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는 게 최고하니까, 언제든지 망할 수 있으니까, 개인들은 이제 안전성이 높은 직업, 공무원이나 전문직, 이러면서 이제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기 시기다. 부정적 효과론. 여기서 잠깐 하나 넘어갈게. 이건 그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위기 극복을 빨리 했는데 크게 기여를 했나? 과거에는 이제 정책 당국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금융감독위원회, 이현재 씨로 여기 지속되는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참,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구조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금모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국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지만 이런 참여한 국민들이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위기가 발생하면은 아마 이렇게 구조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거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또 평가, 김대중 정부의 업적과 아쉬움. 업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대표적이다. IMF 사태를 빠른 극복을 했다. 참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대부분 나라가 이거 이렇게 빠지면 10년이 걸리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는 3년, 4년 만에 그냥 바로 극복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원칙과 시장경제 원칙을 확대했다. 김대중 정부도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잘 지켰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이제 규제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첨단 산업으로 IT 산업 육성하고 전자정부 추진하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자산인 경제의 조기 디지털화를 추진했다. 그 다음에 직장의료와 지역의료 재정 통합도 했고, 또 여기 국민연금도 이제 직장연금과 지역연금 같은 거 재정 통합을 하셨습니다. 많은 걸 했죠. 근데 아쉬움은 이제 부동산 경기를 왜 이렇게 분양을 안 했어도 우리가 국민들이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늦을지 몰라도 회복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논의가 되는 의대 입학 정원 축소를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때문에 갈등의 씨앗이 그때 생긴 겁니다.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나 크게 개선된 건 없다. 왜냐면 이때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자영업 문제가 태동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 정원 문제는 2000년 의학분업 갈등이 생겼는데 이때부터 이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의대 입학 정원을 한 350명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때 한 20년 전 일이니까
20년도 25년 정도 됐으니까 그거 합하면 뭐 20년 합하면 7,000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8,000명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 2,000명도 적다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업적과 아쉬움. 노무현 정부는 진짜 불평등 문제와 격차 문제에 진심이었던 정부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는데 접근 방식의 문제와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제 문제를 악화했다. 이제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 뭐 어디가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불평등을 양극화의 시각으로 풀었으면 접근했습니다. 한국의 불평등 구조를 통계 없이, 왜냐하면 한국의 불평등 구조를 보면 이렇게 양극화는 낙타로 치면 양봉 낙타입니다. 이렇게 앞쪽에 소득 많은 사람이 팍 많고 소득 적은 사람이 팍 많고 가운데 없고 이게 이제 양극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꼬리가 긴 단봉 낙타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20% 쪽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는 쭉 내려오면서 꼬리가 길어요. 낮은 쭉쭉 길게.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가 정확히는 없지만 나와 있는 통계를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양극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문제를 알고 했어야 되는데 왜 양극화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제 양쪽을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상위에 속한데도 자기는 뭐 중산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상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가격에 폭등해서 불평등 구조를 확실히 심화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개혁을 많이 했어요. 한미 FTA 하셨고, 동북아 금융중심지 연금개혁, 국민연금개혁 같은 걸 했는데, 의욕적으로 했는데 의도가 불분명했고 방향이 잘못되었다. 한미 FTA는 왜 했을까? 이 한미 FTA가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력, 진짜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반대 데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낭비가 됐는데, 그 노력으로 다른 개혁을 했다면은 아마 뭐 많은 개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나쁜 정책은 아닌데 그렇게 절실한 정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기 트럼프 나와서 막 FTA 있어도 금리 관세 막 100% 때리고 50% 때릴 수 있습니다. 특별법 만들면. 미국이란 나라 깡패니까.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되거든요. 일본이 미국이랑 FTA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지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때 저기 정책실장 하셨던 김병준 씨죠. 한테 물어봤어요. 왜 FTA를 하셨습니까? 했더니만 뭐 횡설수설해요. 왜냐면 이게 이 좀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분이 말한 거 말하니까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이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북아 금융중심지 이게 굉장히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진전이 없고 지금은 다 잊었었죠. 이건 제가 너무 어려운 정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능력에 비해서. 나쁜 정책 다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 FTA도 이거 저항이 너무 큰 거고 이것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정책이었고. 그다음에 연금개혁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 개혁을 하셨거든요. 이게 특혜가 더 많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면서 보면은, 우리 불평등 문제가 큰 문제거든요. 우리 불평등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 통계, 국세 납세 통계만이라도 적절히 공개했다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원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크게 개선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가 조급하고 믿음이 부족,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움이 크죠. 여기서 이제 한국 경제의 권력적인 문제, 부동산 문제를 약간 종합해서 한번 이건 역사라기보다는 종합해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부동산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개인의 생활이나 기업의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재화다. 그건 다 알죠. 근데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필수적인 식량도 수입할 수 있지만 돈이 있어도 수입을 못한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은 시차가 있다. 지금 공급하려도 3년, 5년씩 걸립니다. 집 지으려면.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라 더 걸리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단독주택은 빨리 지면 6개월이면 지는데, 우리 아파트는 땅 만들고 허가받고 하면은 굉장히 걸립니다. 그 다음에 공급이 법칙, 시장 원리가 잘 적용이 안 되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날 이렇게 노무현 정부도 그런 문제도
시장 때문에 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시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시장 원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시장 원리가 잘 적용되면 좋은데 부동산은 왜 적용이 안 되는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상식 갖고 보면 돼요. 시장 원리 가장 기본이 수요 공급 법칙인데 수요 공급 법칙이라는 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게 수요 공급의 법칙. 가격이 오르면 옷을 더 공급하죠. 옷값이 오르면 옷 맞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면 옷을 덜 사죠. 근데 부동산은 거꾸로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공급은 늘어날 수 있지만 가격이 오르면 신규 공급은 얼마 안 대부분 재고품입니다. 부동산. 근데 집 가진 사람이 내가 집을 가져 있어 가격이 계속 올라. 그럼 지금 팔겠어요? 3개월 후에 팔지? 6개월 후에 팔지? 더 오르는 거 보죠. 살려는 사람은 더 먼저 사죠. 더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수요 공급법칙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옷은 내가 미리 사놓으면 어떻게 돼요? 미리 사놓으면 그건 유행일 지나서 다 버립니다. 근데 집은 미리 사놓으면 자기가 쓸 때까지 세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시장 원리가 잘 적용이 안 된다. 또 정보가 불안전하고 비대칭이며 거품 발생이 크다. 뭐 거래 단위 거래 비용이 크고 뭐 표준화가 어렵고 중앙 집중화돼 주식이나 이런 건 증권 거래소가 있는데 거래소도 없어서 어렵다. 이게 굉장히 작전도 많고 뭐 지금도 이렇게 몇 명이 돈 맞는 가진 몇 명이 막 이렇게 장난치면은 뭐 부동산도 남다른 장난칠 수.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품 붕괴 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금융자산보다 크다. 역사가 이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거 선진국도 그렇고 후진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이 거품 붕괴로 해서 위기가 많이 발생했다. 또 이제 한국은 더 특수합니다. 한국은 땅이 좁고 사람이 많아서 이제 부동산에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뭐 한국 부동산은 기득권층의 공통이익이다. 미국은 기득권층들이 부동산보다 주식을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것은 트럼프 같은 이상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약간 돈이 조금 있는 부자들이 관심 대상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는 근데 돈 조금 있는 사람은 꽤 많은 사람들, 돈 버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 다 그냥 부동산만 그냥 몰빵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 사고 현대자동차 주식 사면 주식시장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근데 안 사는 이유는 이해가 되죠. 거기가 가격이 안 오르니까. 가격이 오르면 사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역대 모든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사용했다. 김대중 정부가 대표적이고 노무현 정부도 아니라고 하지만 조금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문재인 정부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그 이전에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이 매우 낮다. 우리 부동산 통계가 있긴 있는데 이거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통계 믿었다는 망합니다. 그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제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 저자가 케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도 번역됐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그대로 이제 번역된 책인데 259쪽을 보면은 세계 주요국들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 시기죠. 실질 주택 가격 변동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부동산 빼고는 꿀릴 게 없다고 해서 집값이 많이 오를 때였습니다. 케네스 로고프. 네, 케네스 로고프입니다. 예, 케네스 두 분이 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좀 굉장히 이런 해외까지 이런 통계가 나갑니다. 근데 통계 보면은 한국은 집값 안정된 나라구나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낮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 30개국 보면 아래에서 한 5번째, 30번째 있습니다. 근데 또 김현미 장관이 이제 2020년 이때도 집값이 폭등할 때잖아요. 그죠? 한 거의 2배씩 오를 때인데 국회에서 이거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집값이 얼마 올라가고 그러니까 공식 통계로 11% 올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나. 이거 참 웃기는 일이죠. 그죠?
사람들 느끼기는 한 배쯤 올랐는데 한 50% 올랐다고 그러면 아이고 뭐 그런 모양이다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 통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통계를 바꾸겠다 얘기하고 이제 이게 좀 통계가 잘 반영을 못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잘 했으면 이렇게까지 욕을 안 먹을 건데 박박 우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이 사람이 왜 장관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도 모르고 뭐 이걸 또 우기면 불국 평균 통계에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좀 서울 걸 물어봤을 겁니다. 그 뭐 국회의원이 뭐 서울 걸 물어보고 전국 걸 물어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은 국민 보유 자산의 70 내지 80%가 부동산이다. 미국, 일본은 한 30-40% 정도인 듯하다. 이유는 뭘까? 뭐 부동산 투자하면 돈을 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벌게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모든 정부가 똑같습니다. 뭐 그냥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다 마찬가지다. 자, 여기서 이제 노태우 정부의 토지 공개념. 노태우 정부 때도 돈이 여기 그 전 때 경기가 좋아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죠. 그리고 이제 신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했다. 그래서 그 공급과 수요를 잘 막아서 이제 좀 시기로 늦게 대처했지만 훌륭한 정책이었다. 토지 공개념 3법이 있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 초과 이득 세제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중에 두 가지는 1998년에다 9월에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는 좀 바꿔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다. 토지 공개념의 중요성은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부동산 가격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들여다보면 참 답답합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광범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서 이때는 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화랑세가 된 2001년부터는 조금 방향 전환을 했지만은 뭐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쭉 이게 한번 들어봅니다. 1998년 1월 26일 이때는 당선인 시절이죠. 금융기관 여신 금융 금지 부분 폐지. 이건 한국은행 규정입니다. 폐지해서 이때 이 전까지는 토지나 주택 등에 대해서는 대출을 은행들이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주택은 아주 소형 주택만 일부 할 수 있게 되고 토지도 못하고 빌딩도 못하고 이거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흘러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저금리를 해도 그냥 기업 부분 쪽에 대부분 가는 거였습니다. 그럼 건물 사려고 하면 대출 안 해주죠? 안 해주죠. 땅 사도 안 해주고 집사도 안 해줍니다. 집사도 전용민족 소형 평수 작은 것만 그것도 일부만 한 20%만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때 이걸 폐지를 했죠. 없앴습니다. 그러면 돈을 그냥 생돈으로 집을 산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모아야죠. 그래서 이제 누구는 우리나라 그 EU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전부 한국은행 책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왜 폐지했냐고. 이거 한국은행이 폐지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정부에서 시켰겠죠. 그렇죠. 이때는 가장 권력이 있을 때잖아요, 당선인이. 대통령보다 권력이 있을 때가 당선인인데. 선거 끝나고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텐데. 참고로 경제 파트는 김종필 총리 쪽에. 하여튼 하여튼 그냥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전면 해제를 했고, 외국인 토지 취득도 이때 이제 같이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민영주택 분양가 전면 자유화, 한시적인 양도세 전면 면제, 취득세, 등록세 인하, 준농림지역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MBS, 이게 한 번 다 했어요. 준농림지역 토지 이용 규제 완화가 농촌지역의 난개발에 시가 됩니다. 참 많은 것을 김대중 정책 때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했다. 노무현 때는 참 반대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부동산이 폭등을 하니까 이게 신고제도 하고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 LTV, DTI 쫙 했습니다. 그래도 안 잡혔죠. 근데 이제 평가를 해보면 왜 안 잡혔을까를 해보면 2004년이 문제입니다. 2003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잡혀요. 그러니까 2004년에 보니까 이거 이때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현재 씨가 경제부총리가 되죠. 경제부총리가 돼서 이제 보니까 부동산을 너무 이렇게 확 잡으면 경제 성장이 떨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다시. 골프장을 200개 만들겠다고 이런 얘기. 그러도 하고 그 다음에서 이제 금리도 한국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2번 인하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폭발을 합니다. 이것만 안 했으면 그냥 부동산이 그냥 이렇게 다시 폭발은 안 하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도 규제를 한꺼번에 세게 해야 되는데 많은 규제를 하긴 했지만은 찔끔해서 내성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다 나서 이제 2004년에 이렇게 잘하고 나 부동산이 뛰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현재가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현재를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비리 혐의 같은 거. 비리 혐의 이제 정부에서 갖고 있었던 거겠죠. 뭐 국정원이나 뭐 가족이 뭐 땅 투기하고 이런 것들을 특정 신문사에다가 뭐 이렇게 흘려갖고 막 대서특필 합니다. 뭐 일명 크게 나니까 이제 사표 내고 나갔죠. 욕 바가지로 하고. 이현재 씨가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 나갈 텐데 말이야. 왜 그렇게 치사하게 내가 그냥 치부까지 들어버려서. 이게 대통령은 지키고 싶어 했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하여튼 노무현 정부가 잘한 정책은 부동산에서 2005년에 실시한 건데 이제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등기부에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실거래가 신고.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가장 엉망인 부동산 통계를 그나마 잡을 수 있는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거 피해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꼼수의 대가가. 그러면 또 정책을 또 그걸 하는데 그 다음에 그 꼼수를 이렇게 혼내는 방법을 안 써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너무 다 좋은 거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은.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쓰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 신고를 하고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고만 하고. 등기 안 하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양방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차명거래 하듯이 합의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서 뭐 계약금도 안 주고 그냥 그러면 이제 일단 거래 계약을 맺었으니까 부동산에서 신고합니다. 지금 10억인데 가격 올리시면 20억으로 거래했다. 하고 나서 이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를 안 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은 이제 신고한 가격과 등기부를 다시 또 한번 조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갖고 그걸 통계를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 돼요. 하면 되거나 두 개의 걸 집계하면 됩니다. 등기했을 때 진짜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거래 가격과 계약에 맺었을 때 신고 가격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보게 하면은 다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안 하는 거죠.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부동산 정책은 뭐 그렇게 거창한 정책, 뭐 헨리 조지애처럼 토지와 국유화시켜라, 토지 공개념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니다. 그냥 상식적인 정책만 해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상식적인 정책은 안 한다. 상식적인 첫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선호하는 주택, 아파트입니다. 그 공급을 꾸준히 늘립니다. 늘릴 수 있는 길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뭐 좀 규제를 완화하거나 뭐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용적률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돼요.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한 겁니다. 그걸 못해요? 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계속 공급된다.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신뢰를 주면은 그렇게 빨리 살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뭐 그냥 미리 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과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세. 그러니까 실현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이미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해야 됩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과세해라. 정상과세라는 게 뭐냐면 주택임대소득세의 세율을 근로소득세라든가 그 이자소득세보다 비슷하거나 높게 해야죠. 근데 이건 주택임대소득세는 이렇게 실제 과세하는 실효세율로 보면은 너무너무 낮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소득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세금을 얼마 걷는지도 주택임대소득 규모는 제가 볼 때는 금융소득보다 당연히 많습니다. 전월세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뭐 50조, 100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10% 매기면 5조, 뭐 10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하면 1, 2천억 거들라나 몇천억 거들라나 모르겠어요. 공표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재산세를 정상화하자. 비싼 집을 좀 비싸게 매기고 이렇게 정상화하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도 거의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 1주택자보다 세입자가 유리하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면 세입자가 더 사실은 뭐 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입자가 1주택자보다 더
영세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한다. 예, 독일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서민들은 집을 가장 안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로 남아 있는 게 더 지원을 많이 받고 또 집을 가지면 그것도 좀 집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안 갖죠. 이런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거죠. 주택 통계의 확충과 신뢰성을 제고하자. 이거 좀 뭐 근데 이제 이게 민간 쪽에서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씩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항공에 있을 때 금융안정 보고서를 쓰면서 이 주택 통계를 보니까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그때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는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거, 그 다시 만들었습니다. 통계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스운 게 강남과 강북 이렇게 우리는 강남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디입니까? 강남 3구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근데 지금도 물론 옛날에 국민은행 통계나 보면 강남은 어디냐면 그야말로 강남쪽입니다. 저쪽 김포부터 시작해서 강남 쪽 영등포 구로구 쪼가갖고 강남 쪽 강동까지 강남 쪽. 그럼 그 통계를 어떻게 써요? 그걸 다시 또 구별로 브레이크다운해서 통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통계를 좀 잘 만들자 이러면은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임대소득세 과세, 이거 세계에서 임대소득세 과세 하나는 제대로 안 하는 나라 우리나라뿐이 없을 겁니다. 이런 거 과세하고 재산세 조금 더 올리고 비싼 집에 좀 올리고 자동차세의 비율 정도만 올리고 그다음 세입자 지원 당연한 것들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은 거창한 정책도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정상화될 거다. 근데 이런 당연한 정책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참 언제나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젊은이들하고 나라 미래에 아주 큰 재앙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